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고흥고등학교 교사 홍민석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정말 대단한 시험을 치러낸 우리 세종시 고3 학생들 그리고 N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반드시 값진 결과로 이어지리라 믿고 선생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치러졌던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 비해서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었고, 또 작년에 치러졌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보다도 체감상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커트라인을 보았을 때는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근무하는 고흥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수능 세계지리 난이도가 어땠냐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뉴스와는 다르게 실제 체감되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시간이 부족했다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평년과 마찬가지로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자료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또 까다로운 선지, 매력적인 오답으로 구성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는 이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대신 5번 문항, 8번 문항, 13번 문항, 15번 문항, 20번 문항처럼 지도가 주어지지 않아 수험생의 인지 속의 세계 지도를 떠올리며 풀어야 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문항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단원입니다.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서는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1번 문항에서는 카자흐스탄 콜사 효수와 일본의 가가와현의 우동을 사례로 지역화 전략과 지리 정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번 문항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 특징에 대해서 출제되었습니다. 자, 2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에서는 기후 파트에서 3번 문항 냉대기후와 건조기후, 8번 문항 대기대순환, 12번 문항 세계기후 구분, 19번 세계기후 특징과 관련된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또 지형 파트에서는 5번 문항 지진 발생 지역 추론, 15번 문항 카르스트 지형과 건조 지형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2단원은 해마다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으로 이 다른 단원들과 융합되어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단원 이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경관에서는 17번 몬순아시아의 종교 갈등, 14번 세계의 인구 증감, 20번 세계 도시 체계, 6번 세계 3대 식량 자원의 이동, 그리고 18번 1차 에너지의 생산국과 생산 비율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단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9번 남부아시아 국가 찾기, 7번 서남아시아 국가와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5단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는 15번 문항 티르키예, 이란, 이라크의 특징, 7번 문항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6단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는 4번 유럽의 클러스터 위치, 13번 유럽의 내륙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를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7단원에서는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11번 문항에서 중남미 국가의 특징을 비교, 16번 문항 아프리카 나라들의 자원과 관련된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 8단원 공존과 평화의 세계에서는 10번 문항 환경협약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새로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1, 2학년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세계지리 공부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자료 분석 능력을 갖춰서 고차지리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지리적 상상력과 추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도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한 위치 정보를 학습할 때는 백지도 학습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국가명과 국경이 모두 표시된 백지도로 학습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국가명은 없고 국경만 표시된 백지도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경도 그리고 나라명도 없는 그야말로 백지도만을 활용하여 위치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위도 경도만 나타나 있는 좌표에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단원간 융합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단원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쟁점과 이슈를 파악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풀이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번 문제의 특징은 어려운 문제가 2점이고 다소 쉽게 평가되는 문제가 3점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도 약간 역배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점짜리 문제를 위주로 풀기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상 난이도가 높았고 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유럽의 클러스터 지역 답사 안내문의 일부이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부터 F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 3점짜리 문제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일정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지역 가나다에 대한 클러스터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계교재 혹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 최근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첨단 산업과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 나온 많은 부분들을 이미 학습했을 텐데요. 먼저 A 지역은 핀란드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울루라고 하는 지역이죠. 오울루의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B입니다. 자, B는요, 노르웨이에 있는 도시인데, 오슬로라고 하는 도시고, 노르웨이의 수도입니다. 자, C 지역은요, C 지역은 독일 지역인데요. 이 지역엔 큰 도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엘베강의 하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큰 도시는 딱히 있지 않고, 그냥 독일의 엘베강 하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찍혀 있는 이 지역과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가까운 곳에 함부르크라는 큰 도시가 있지만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D 지역은요, 네덜란드에 있는 이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죠. 자, 로테르담은 세계적인 이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E입니다. 자, E는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장인적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이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 의류 산업이 발달한 곳이죠. 이 지역을 제3 이탈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F죠. 자, F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IT 기업 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자, 그러면 자, 1, 2, 3일차에 해당하는 도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의 줄을 그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1일차에는
발트해 북동쪽에 위치한 첨단 IT 기반의 기술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 대학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지방정부 주도의 테크노폴리스가 설립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자, 지금 이곳이 발트해거든요. 자, 발트해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A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차는 A. 자, 2일차 가보겠습니다. 자, 2일차 라인강 하구에 입지한 대규모 항구 도시로 세계적인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또 성공 요인은 유럽 주요 도시로 향하는 교통망, 송유관 등 배후 수송망 및 시설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로테르담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D에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3일차입니다. 알프스 산맥 남쪽의 도시로 섬유, 의류 등에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장인적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성공 요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다는 제3이탈리아인 E에 연결돼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D, E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표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앙지의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는 표는 주어졌지만 지금 지도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험생들의 인지 속에 있는 세계 지도를 직접 끄집어내어서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 옆에 선생님과 함께 좌표를 그려서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좌표를 먼저 그리고요.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자, 경도의 기준이 되는 선 바로 본초 좌우선이죠. 본초 좌우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위선의 기준이 되는 선 바로 적도입니다. 적도를 십자 무늬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본초 좌우선에서 서쪽으로 가면 서경, 알파벳 W로 표현하죠. 동쪽으로 가면 동경, 알파벳 E로 표현을 하고 동경 180도, 서경도 180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초 좌우선과 180도 사이를 절반으로 나눈 선을 90도 선이라고 한다면 서쪽에 있는 건 서경 90도, 동쪽에 있는 건 동경 90도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적도입니다. 자, 적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위,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위라고 하는데 알파벳 기호로는 N과 S로 나타내고 30도, 60도, 90도까지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도, 60도, 90도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본초 좌우선을 통과하는 본초 기준이 되는 본초 좌우선에 걸려 있는 국가가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영국이 있었죠. 자, 영국은 경도는 본초 좌우선에 위치하고 위도값이 북위 한 50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위치를 먼저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인 세계 지도를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먼저 그려줬으면 대충의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아시아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그려주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나다라에 나와 있는 이 위도 경도값을 대입하면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의 지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문제 바로 아래쪽에 있는 6번 문제에 지금 세계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 바로 아래에 있는 6번 문제 지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6번 문제 지도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좌표를 다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초 좌우선을 그려줄게요. 본초 좌우선 영국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도를 그어주겠습니다. 적도는 0도라고 표시된 줄에 이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도값 북위 30도 선을 그려줄 건데요. 북위 30도 선은 아프리카의 모로코, 일본의 큐슈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미국의 플로리다 북부를 지나가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을 그어주면 이게 북위 30도 선이 되겠습니다. 자, 북위 60도 선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끝부분, 그리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알래스카를 지나가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을 그어주면 위도 60도 부근이 됩니다. 자, 이번엔 남반구로 가볼까요? 자, 남위 30도 선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칠레 중부를 지나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요 선이 남위 30도 선이 되겠습니다. 적도죠, 적도. 자, 요번에는 경도선, 이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도선을 볼 건데요. 먼저, 이 베링 해협, 이 날짜 변경선이 있는 이 부분이 동경, 서경 180도 선이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절반을 나눈 선을 그어주면 그것이 경도 90도 선이 되는데요. 동경 90도, 서경 90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절반씩 나누면 45도 선이 45도씩 또 나눠지는 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좌표를 그려냈다면 이제 가나 다라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 지역입니다. 자, 북위 31도, 서경 8도이기 때문에 영국과 그렇게 멀지 않네요. 위치가 북위 31도, 서경 8도니까 한 이 위치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가 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 지역은요. 북위 37도, 동경 37도네요. 자, 그래서 위치가 한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나 지역이고요. 자, 다 지역 보겠습니다. 자, 다 지역 남위 0도, 적도가 거의 수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경 119도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지역. 자, 마지막 라 지역입니다. 북위 28도, 동경 84도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 지역을 우리가 대충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 지역은 국가명으로 치면 이 모로코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국가죠. 자, 나 지역은 튀르키예겠네요. 튀르키예 위치상. 그리고 다 지역은 인도네시아고요. 그리고 라 지역은 네팔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국가 명칭까지는 모르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힌트를 가지고서라도요. 자, 먼저 1번입니다. 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형성되는 지역이다. 자, 가가 지금 모로코인데요. 모로코가 아프리카는 맞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히 북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위치하고 있는 동쪽 아프리카와는 거리가 좀 먼 지역이죠. 따라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남미다. 튀르키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다. 자, 아니죠. 튀르키예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아니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자, 3번 다입니다. 다. 인도네시아는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지역이다. 자, 이것도 틀렸죠. 이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서로 만나는 지역이라서 이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자, 4번 라. 네팔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산맥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자, 그렇죠. 이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선지고요. 5번 가와 나는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지각이 확장되는 지역이다. 자,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이런 발산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은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였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부터 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라는 각각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중 하나임. 자, 지금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국가 4개의 국가를 아래에 이 알고리즘에 넣어서 가나다라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위치와 국가의 형태가 떠오르나요? 이것이 떠올라야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도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지도가 주어지지 않는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지 속에 최대한 백지도를 떠올려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지도 하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데요. 먼저 멕시코를 찾아서 적어 볼게요. 자, 멕시코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볼리비아 한번 찾아볼까요? 볼리비아. 자, 볼리비아는 내륙국입니다. 바로 여기가 볼리비아죠. 자, 다음으로 브라질.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자, 이 네 국가의 위치와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3개국에 해당합니까? 자, 그러면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3개 국가는 누구죠?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 3개가 상위 넓으니까 예로 가고 아니요라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볼리비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입니까? 자, 브라질의 수도 어딜까요? 자,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브라질리아. 자, 원래 브라질의 수도는 해안가에 있던 리우데자네이루였는데요. 1960년대 이 아마존 내륙의 개발을 위해서 수도를 계획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브라질리아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내륙에 위치하는 곳, 예로 가는 곳은 일단 브라질이 가야 하고요. 자,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어딜까요? 자,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인데요. 자, 여기는 대서양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스페인어로 기분 좋은 뭐 바람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내륙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로 내려와야 하겠네요.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도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음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것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알고리즘 볼게요.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까? 자, 브라질과 멕시코 중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네,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인구가 2억이 넘고요. 멕시코의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가는 볼리비아, 나는 아르헨티나, 다가 멕시코, 그리고 라가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볼 건데요. 자, 지금 11번 문제처럼 지금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리비아의 수도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먼저 적도를 그어서 백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볼리비아는 영토 전체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수도가 어딘지 몰라도 볼리비아의 영토가 모두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위치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참고로 이 볼리비아의 수도는 라파스라는 곳이고요. 라파스는 수도 중에서는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입니다. 자, 니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냐어이다. 자,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공용어는 에스파냐어고 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에스파냐어로 기분 좋은 바람이라는 뜻이었죠. 자, 디귿입니다. 멕시코에는 마낄라도라 산업지역이 있다. 자, 그렇죠. 미국과의 국경 지역에 이 마낄라도라 산업지역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보다 자국 내 총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이거 맞는 선지네요. 아르헨티나는 인종 구성이 이 유럽계의 인종이 많고, 브라질은 혼혈이 많고, 또 아마존강 하구 유역에는 아프리카계, 흑인의 비율이 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르헨티나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옳은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부터 다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 2점짜리 문제인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계지리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도시 국가들, 아주 작은 국가들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 국가들은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 백지도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꽤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이에 앞서 작은 유럽 지도를 하나 띄우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유럽 지도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지도를 함께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륙국은 영토가 바다와 접하지 않은 국가이다. 유럽에는 면적이 좁은 내륙국이 많다. 대표적인 국가는 바티칸과 산마리노를 들 수 있으며 이들 국가는 가에 둘러싸여 있다. 산지에 위치한 안도라는 나를 포함한 두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다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다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의 내륙국 및 그 외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국가의 명칭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산마리노라든지 안도라 이런 국가들은 정말 생소한 국가들이고, 그리고 바티칸,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이런 내륙국은 그래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산마리노와 안도라를 모르더라도 바티칸과 룩셈부르크는 학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부터 찾아볼게요. 가는 바티칸과 산마리노가 둘러싸여 있다고 했으니까 이 가 국가는 이탈리아가 됩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실제로 이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 로마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작은 도시 국가가 교황청이 있는 이곳이 바로 바티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이 내륙 국가,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얘도 여기를 산마리노라는 국가가 위치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나와 다를 찾아볼 건데요. 이 나는 안도라가 이 나를 포함한 두 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안도라가 어딘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로는 추론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나와 다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룩셈부르크는 여러분들이 백지도에서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룩셈부르크의 위치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지금 화면에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있는 곳이 룩셈부르크거든요. 자,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그리고 나와 다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와 다는 각각
프랑스와 독일 중 하나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의 내륙국과 그 외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가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인데 4개의 내륙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내륙국 4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반면에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고 룩셈부르크까지 이렇게 4개의 내륙국,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독일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프랑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도라라는 국가는 어디 있느냐? 자, 안도라는 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이 위치에 안도라라는 국가가 있어요. 안도라.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내륙국은 아니지만 이 프랑스 아래쪽 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이 해안가에 이 모나코라는 작은 도시 국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럽에는 백지도에는 잘 표시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출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백지도를 학습해야 하나? 세계의 모든 국가를 다 암기해야 하나? 그러면 세계지리는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모든 지역을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모든 지역을 외우지 않더라도 몇 개의 힌트만으로 바티칸이라든지 룩셈부르크 이미 알고 있는 지역을 힌트로 하여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이탈리아, 나는 프랑스, 다는 독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벨기에의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한다. 자, 그렇죠. 벨기에는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과 남쪽의 왈로니아 지방에서 공용어가 서로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벨기에 남쪽인 이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니은, 프랑스에는 로렌 공업 지역이, 그리고 독일에는 루르 공업 지역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디귿, 가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이는 알프스 산맥이 있고, 이 알프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들의 이 내륙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라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자, 지금 단서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4개의 지역을 가나다라에 찾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지역별, 대륙별 합계 출산율의 변화 그래프라고 나와 있고요. 앵글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주어져 있고 가나다라가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1960년, 1990년, 그리고 2020년의 합계 출산율 변화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단서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인구의 순, 이주, 명수, 사람들의 이주 명수를 나타낸 표가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우리가 대륙을 추론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막대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면요. 먼저 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는 1960년도 그렇지만 2020년 현재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대륙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 반면 가는 과거 1960년도 그랬지만 현재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대륙입니다. 그래서 가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이 그래프로 골라내야 하는데 이것으로는 좀 골라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인구의 순 이주 그래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중 우리 이미 가는 유럽이라고 찾아냈죠. 그리고 다는 아프리카라고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순이주 인구가 양의 값을 보이기 때문에 1436으로 제대로 찾아낸 거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게 나와 라가 남아있는데 라는 순이주 인구가 음의 값으로 많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아시아 대륙이 되겠고요. 역시 음의 값을 보이지만 인구가 적어서 절대적인 인구 수치가 적게 나타나는 나 지역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있다. 자,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인도,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국. 어떤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다가 아니라 라에 위치하죠. 자,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인구가 많다. 자, 그렇습니다. 유럽 인구가 좀 더 많죠. 자, 디귿입니다. 라는 아시아는 다보다 아프리카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그렇습니다. 인구 밀도 높죠. 자, 리을 1960년 합계 출산율은 아프리카가 가장 높고 합계 출산율 아프리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이고 다음으로 라틴 맞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시아 순인데 이 순으로 높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행 계획에 관한 두 학생 간 대화의 일부이다. 가부터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야? 자, 먼저 가로 가서 파무칼레의 카르스트 지형을 볼 거야. 파무칼레의 카르스트 지형에 있는 국가 어딜까요? 네, 가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의 수도인 테헤란에 도착한 후 차를 타고 이동하여 지하 관계 수로를 볼 예정이야. 자, 수도가 테헤란이라고 했는데 자, 테헤란이 어느 나라의 수도인지 아는 학생들은 금방 찾을 수 있을 테지만 테헤란을 모르는 경우에는 또 다른 힌트가 있죠. 바로 지하 관계수로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 지하 관계수로 우리가 카나트라고 배웠는데요. 카나트는 바로 이란의 전통적인 지하 관계수로였죠. 그래서 나는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란. 자, 그리고 다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머문 후 TV 여행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합류 지점에 가보려고 해. 자, 역시 바그다드가 어느 나라의 수도인지 모를 경우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추론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라크가 되겠죠. 이라크. 자, 그래서 가는 튀르키예, 나는 이란, 다는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살펴볼게요. 자, 기억. 튀르키예는 시아파보다 수니파의 신자가 이란은 수니파보다 시아파의 신자가 많다. 자, 이거 맞는 선지죠. 자, 니은 이란은 이라크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백지도를 학습함에 있어서 꼼꼼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란과 이라크의 면적 크기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라크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튀르키예와 이라크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있다. 자, 튀르키예는 지중해에 접하고 있지만 이라크는 지중해가 아니라 페르시아만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지금 4개의 A, B, C, D 지역이 나와 있고요. 가시기의 평균 기온과 나시기의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기도 전혀 겹치지 않고 하나는 기온, 하나는 강수량이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이 꽤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먼저 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4개의 지점이 찍혀 있는 백지도가 있는데요. 먼저 적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개의 지점은 북반구에, 2개의 지점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기후를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이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CW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반구에 있는 지역, 아메리카 대륙의 서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자, 다음으로 남반구로 가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안에 있는 이 지역은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 CS 기후 지역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뉴질랜드 남섬이죠. 남반구에 있는 서안 해양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표를 만들어서 미리 적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선생님은 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1월과 7월 자, 이렇게 칸을 나누고요. 그리고 기온, 강수량, 그리고 각각 선생님이 임의의 번호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번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2번 지역, 그리고 여기를 3번 지역, 그리고 이곳을 4번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지역이라고 했을 때, 자, 먼저 1월입니다. 1월 1번 지역 기온은 겨울이기 때문에 북반구니까 겨울이죠. 기온이 낮습니다. 2번도 기온이 낮습니다. 3번은 기온이 높아요. 4번도 기온이 높아요. 자, 7월달로 가볼게요. 자, 7월달 1번 지역 기온이 높죠. 2번 기온이 높죠. 3번은 기온이 낮습니다. 4번도 기온이 낮습니다. 겨울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강수량 보겠습니다. 자, 1번 지역 겨울이니까 강수량이 적겠죠. 자, 2번 지역 1월이 겨울이니까 이때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지중해성은 겨울에 비가 오니까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3번 1월 달이 여름이죠. 남반구 CS니까 강수량이 적어야 하겠죠. 자, 4번 지역은 1년 내내 강수량이 풍족하니까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7월로 가볼게요. 자, 7월 강수량. 자, 1번 지역 7월이니까 여름에 강수량 많겠죠. 자, 2번 지역 7월 여름이니까 강수량이 적겠죠. 자, 3번 7월 겨울이니까 강수량이 많겠죠. 4번은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으니까 많습니다. 자, 이런 표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바탕으로 가시기의 평균 기온과 나시기의 강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가시기의 평균 기온을 보면 B와 C 지역은 기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D는 기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B와 C는 현재 겨울이라는 뜻이고요. A와 D는 현재 여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시기예요. 반면에 이제 나시기가 됐으니까 B와 C는 여름이 되겠죠. 나시기가 됐으니까요. 가시기의 반대니까요. 그리고 A는 겨울이 될 거고 D도 겨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죠. 자, 여름철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 B 지역. 지금 강수량이 없는 바로 이거죠, 이거. 강수량이 있고 없는데 아예 없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1월 달에는 강수량이 없는 게 2개고 7월이 강수량이 없는 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수량이 하나도 없는 나시기가 7월이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여름철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북반구에 여름일 때 비가 안 오는 B가 2번 지역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여름으로 묶여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C 지역이 이제 1번 지역이 되겠네요. 강수량이 많고 똑같이 북반구니까 여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겨울인 곳을 골라줘야 하는데 지금 보세요. A와 D 모두 평균 30mm 이상으로 비가 충분히 오는 편이고, 자, A와 D 지역 이번에는 가시기 평균 기온, 이 가시기는 그럼 1월이 되겠죠. 자, 1월로 가보면, 자, 1월 A와 D 시기는 지금 여름이 되겠죠. 그런데 A는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CFB에 해당하는 4번 지역, 그리고 D는 22도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하는 3번 지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지역은 4번, 자, B 지역은 2번, C 지역은 1번, D 지역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보기 쉽게 정리를 할게요. 원래 의미로 부과했던 번호를 지우고, 자, 1번 지역이 C였습니다. C. 그 다음에 2번 지역이 B였죠. B. 3번 지역이 D였습니다. D. 4번 지역이 A였습니다. A.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북반구, B는 남반구 지역에 위치한다. 자, 옳지 않죠? A는 남반구, B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2번, C는 지중해성 기후지역, D는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에 속한다. 아니죠. C는 온대 겨울건조, D는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3번 A에서 D 중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C이다. 자, 그렇죠. 여기는 겨울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분 기후가 나타나고 강수량에서도 봤듯이 가장 강수량이 많죠. 그래서 강수 집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1월에 C는 D보다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 옳지 않죠. 왜냐하면 1월은 남반구가 여름이기 때문에요. 자, 5번 7월에 A는 B보다 낮 길이가 길다. 자, 이것도 옳지 않네요. 7월에는 북반구가 여름이기 때문에 B가 낮 길이가 더 깁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계 도시의 학습 장면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나다라의 항공 운항 자료를 통해 추론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가나다라는 각각 뉴욕, 다카, 런던, 멕시코 시티 중 하나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뉴욕, 런던, 멕시코 시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카라는 도시를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세계 도시의 계층에서 뉴욕과 런던은 최고차 세계 도시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시티는 그보다 하위 도시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이 다카는 어떨까요? 더 하위 계층의 도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앞서 본 도시들보다 유명하지 않은 도시라는 뜻인데요. 다카는 방글라데시의 수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볼 건데요. 이 그래프도 해석을 좀 어렵죠. 그래프를 해석하기 어려웠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읽느냐면 가와 나가 만나는 지점, 가와 다가 만나는 지점의 수치, 나와 라가 만나는 지점의 수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도시간 항공 운항 편수를 보면 가와 라가 237편으로 가장 많은 운항편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 라는 뉴욕 혹은 런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 도시는요, 가와 나 간에 항공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와 라 간도 항공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와 라가 뉴욕, 런던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런 큰 도시와도 항공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세계 계층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 다 같은 경우에는 가와 다 사이는 34편, 그리고
다와 라 사이에는 9편의 항공편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가와 라는 뉴욕, 런던 중 아직까지는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항공편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보아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 그리고 라는 멕시코시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가 멕시코시티라면 가와의 거리가 3.4, 그리고 라와의 거리가 8.9입니다. 그러면 멕시코시티와 좀 더 가까운 가가 뉴욕이 되고, 멕시코시티와 거리가 8.9로 상대적으로 더 먼 라가 런던이 돼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뉴욕, 나는 다카, 다는 멕시코시티, 라는 런던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자, 이거는 멕시코시티를 뜻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다는 세계도시 체계에서 최상위 계층의 도시예요. 아니죠. 3번, 라는 런던입니다. 국제연합의 본부가 위치하며 세계 금융의 중심지예요. 이거는 뉴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4번, 가와 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예요. 자, 뉴욕 수도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자, 5번, 멕시코시티에서 런던의 최단거리는 다카와 런던의 최단거리보다 길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멕시코시티가 지금 다거든요. 멕시코시티와 런던의 최단거리는 8.9입니다. 8.9. 자, 그 다음에 다카와 런던의 최단거리는 8.0이네요. 8.0. 자, 그래서 멕시코시티와의 최단거리는 다카와의 최단거리보다 길어요.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총평 및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잘 해왔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